차라리 비명이라도 질렀더라면 이토록 소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서슬푸른 달빛만이 방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는 신혼방의 정적은 무거웠다. 그 숨 막히는 침묵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으나 최진사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붉게 충혈되어 덜덜 떨리는 신부의 어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인의 등 뒤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괴한 형상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뽀얀 속살 위로 붉고 검붉은 살점들이 뒤엉켜 솟아오른 그 흉터는 마치 지옥불에 타오르다만 짐승의 가죽을 억지로 기워놓은 듯했고, 혹은 거대한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살을 뜯어내고 지나간 처참한 흔적처럼 등줄기를 타고 기이하게 뻗어 있었다. 차라리 비명이라도 질렀더라면 이토록 소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서슬푸른 달빛만이 방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는 신혼방의 정적은 무거웠다. 그 숨 막히는 침묵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으나 최진사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붉게 충혈되어 덜덜 떨리는 신부의 어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인의 등 뒤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괴한 형상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뽀얀 속살 위로 붉고 검붉은 살점들이 뒤엉켜 솟아오른 그 흉터는 마치 지옥불에 타오르다만 짐승의 가죽을 억지로 기워놓은 듯했고, 혹은 거대한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살을 뜯어내고 지나간 처참한 흔적처럼 등줄기를 타고 기이하게 뻗어 있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신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고, 그 손길에 놀란 신부 연화가 흠칫 몸을 떨며 비단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이오? 최진사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갈라져 나왔으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무려 닷새 밤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든 지 닷새가 지나도록 신부는 단 한 번도 저고리를 벗지 않았고 잠자리에서조차 등불을 모두 끄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누워 있었으며 남편의 손길이 닿으려 하면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하곤 했다. 최진사는 그것이 그저 시골 처녀의 수줍음이 과하여 그런 것이라 여겼고, 양반과 자제로서 채통을 지키며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으나 오늘 밤 우연히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흉측한 비밀은 그의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신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고, 그 손길에 놀란 신부 연화가 흠칫 몸을 떨며 비단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이오? 최진사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갈라져 나왔으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무려 닷새 밤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든 지 닷새가 지나도록 신부는 단 한 번도 저고리를 벗지 않았고 잠자리에서조차 등불을 모두 끄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누워 있었으며 남편의 손길이 닿으려 하면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하곤 했다. 최진사는 그것이 그저 시골 처녀의 수줍음이 과하여 그런 것이라 여겼고, 양반과 자제로서 채통을 지키며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으나 오늘 밤 우연히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흉측한 비밀은 그의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최진사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말을 해보시오. 도대체 등 뒤에 그 흉물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왜 지난 닷새 동안 나를 속이고 감추려 했단 말이오? 내 어머니께서 자네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셨을 때 나는 자네의 그 정갈하고 맑은 눈빛 하나만을 믿고 고집을 부렸거늘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기만이란 말이오.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신방을 울렸으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 되도록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구슬처럼 흘러내렸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그 눈물조차 요물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흘리는 거짓된 눈물로 보일 지경이었다.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최진사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말을 해보시오. 도대체 등 뒤에 그 흉물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왜 지난 닷새 동안 나를 속이고 감추려 했단 말이오. 내 어머니께서 자네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셨을 때 나는 자네의 그 정갈하고 맑은 눈빛 하나만을 믿고 고집을 부렸거늘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기만이란 말이오.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심방을 울렸으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 되도록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구슬처럼 흘러내렸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그 눈물조차 요물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흘리는 거짓된 눈물로 보일 지경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최진사 댁과 연환의 집안의 혼담이 오갈 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과거 급제 후 앞날이 창창한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연환은 산자락 아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늙은 호라비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사냥꾼의 딸이었다. 격식이 맞지 않는 혼사였음에도 최진사가 연화를 고집한 이유는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친 그녀의 선하고 깊은 눈매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을 비롯한 집안의 어르신들은 근본도 모르는 산골 계집을 맏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결사 반대했고 특히 윤씨 부인은 연화의 관상이 묘하게 서늘하여 집안의 양기를 해칠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최진사의 고집에 못 이겨 혼례는 치러졌으나 축복받아야 할 잔칫날에도 하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색시 어딘가 모르게 사람 같지 않고 묘한 기운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쑥덕거림이 술잔 사이로 오고 갔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최진사 댁과 연환의 집안의 혼담이 오갈 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과거 급제 후 앞날이 창창한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연환은 산자락 아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늙은 호라비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사냥꾼의 딸이었다. 격식이 맞지 않는 혼사였음에도 최진사가 연화를 고집한 이유는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친 그녀의 선하고 깊은 눈매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을 비롯한 집안의 어르신들은 근본도 모르는 산골 계집을 맏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결사 반대했고 특히 윤씨 부인은 연화의 관상이 묘하게 서늘하여 집안의 양기를 해칠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최진사의 고집에 못 이겨 혼례는 치러졌으나 축복받아야 할 잔칫날에도 하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색시 어딘가 모르게 사람 같지 않고 묘한 기운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쑥덕거림이 술잔 사이로 오고 갔었다. 첫날 밤 최진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섰으나 신부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를 맞이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고와서 마치 한 송이 백목련 같았으나 그녀는 겹겹이 껴입은 속적삼을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다. 서방님, 소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연화의 간곡하고도 애처로운 부탁에 최진사는 군자의 도리로 끄덕였으나 이튿날 밤도 사흘째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잠을 잘 때조차 벽을 보고 돌아누워 웅크리고 잤으며 한여름의 더위에도 옷깃을 목까지 단단히 여미고 있었다. 최진사는 점차 걱정이 의심으로, 의심이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혹시 그녀에게 숨겨둔 정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악질적인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첫날 밤, 최진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섰으나 신부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를 맞이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고와서 마치 한 송이 백목련 같았으나 그녀는 겹겹이 껴입은 속적삼을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다. 서방님, 소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연화의 간곡하고도 애처로운 부탁에 최진사는 군자의 도리로 끄덕였으나 이튿날 밤도 사흘째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잠을 잘 때조차 벽을 보고 돌아누워 웅크리고 잤으며 한여름의 더위에도 옷깃을 목까지 단단히 여미고 있었다. 최진사는 점차 걱정이 의심으로, 의심이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혹시 그녀에게 숨겨둔 정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악질적인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운명의 닷새째 밤,
최진사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신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연화는 남편이 잠든 줄로만 알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덥고 답답했던지 꽉 조여 매었던 저고리의 고름을 아주 살짝 풀고 어깨를 드러내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나오며 방안이 환해졌고 최진사는 보고야 말았다. 그녀의 왼쪽 어깨부터 허리께까지 이어지는 살이 녹아내리고 뒤틀린 끔찍한 흉터를. 그것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니었다. 짐승의 발톱 자국 같기도 했고 불에 타오르는 뱀의 형상 같기도 한 그 흉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혐오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진사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닷새째 밤, 최진사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신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연화는 남편이 잠든 줄로만 알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덥고 답답했던지 꽉 조여 매었던 저고리의 고름을 아주 살짝 풀고 어깨를 드러내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나오며 방안이 환해졌고 최진사는 보고야 말았다. 그녀의 왼쪽 어깨부터 허리께까지 이어지는 살이 녹아내리고 뒤틀린 끔찍한 흉터를. 그것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니었다. 짐승의 발톱 자국 같기도 했고 불에 타오르는 뱀의 형상 같기도 한 그 흉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혐오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진사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던 것이다. 말을 하라지 않느냐. 그 흉터는 대체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이냐. 혹시 네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 산속에. 최진사는 차마 요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말을 삼켰다. 연화는 흐느끼며 바닥에 이마를 뒤졌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서방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서방님을 속이려 든 적은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애절하게 떨렸으나 최진사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단 말이냐. 내게 보여주지 못할 몸이라면 애초에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최진사의 일갈의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다. 말을 하라지 않느냐. 그 흉터는 대체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이냐. 혹시 네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 산속에. 최진사는 차마 요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말을 삼켰다. 연화는 흐느끼며 바닥에 이마를 뒤졌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서방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서방님을 속이려 든 적은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애절하게 떨렸으나 최진사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단 말이냐. 내게 보여주지 못할 몸이라면 애초에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최진사의 일갈의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사야, 밤이 깊었는데 대체 무슨 소란이냐. 아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온 윤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엎드려 오는 며느리와 핏발 선 눈으로 씩씩거리는 아들. 윤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가 연화의 흐트러진 어깨 사이로 드러난 붉은 흉터에 꽂히는 순간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이 무엇이냐. 내 저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몸뚱이에 저런 흉측한 낙인을 지고 시집을 오다니. 윤씨 부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소매로 코를 가리며 혀를 찾고 그 말에 연화는 더욱더 몸을 웅크리며 수치심에 떨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사야, 밤이 깊었는데 대체 무슨 소란이냐. 아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온 윤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엎드려 우는 며느리와 핏발 선 눈으로 씩씩거리는 아들. 윤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가 연화의 흐트러진 어깨 사이로 드러난 붉은 흉터에 꽂히는 순간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이 무엇이냐? 내 저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몸뚱이에 저런 흉측한 낙인을 지고 시집을 오다니. 윤씨 부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소매로 코를 가리며 혀를 찾고 그 말에 연화는 더욱더 몸을 웅크리며 수치심에 떨었다. 연화는 이 흉터에 얽힌 사연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1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산에서 있었던 비극이자 기적과도 같은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한 소년의 기억이, 나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얽힌 끔찍한 인과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연화는 그저 속으로 서방님,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흉터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의 증표입니다라고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라는 앵무새 같은 사죄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해를 낳았고 오해는 점차 거대한 불신이 되어 최진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연민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연화는 이 흉터에 얽힌 사연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1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산에서 있었던 비극이자 기적과도 같은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한 소년의 기억이, 나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얽힌 끔찍한 인과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연화는 그저 속으로 서방님,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흉터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의 증표입니다라고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라는 앵무새 같은 사죄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해를 낳았고 오해는 점차 거대한 불신이 되어 최진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연민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최진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눈앞에 있는 아내는 분명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여인이었으나 저 흉측한 흉터는 그녀가 자신이 알던 순박한 여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했다. 게다가 그녀는 왜 흉터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과거에 험한 일을 당해 정절을 잃었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말하는 살이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최진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어갔고 그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날이 밝는 대로 의원을 부르거나 아니면 자네의 아비를 불러 이 사단에 대해 물을 것이다. 그때까지 자네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자숙하고 있게. 그는 챈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고 윤씨 부인 또한 재수 없는 것이라 중얼거리며 혀를 차고는 아들의 뒤를 따랐다. 최진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눈앞에 있는 아내는 분명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여인이었으나 저 흉측한 흉터는 그녀가 자신이 알던 순박한 여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했다. 게다가 그녀는 왜 흉터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과거에 험한 일을 당해 정절을 잃었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말하는 살이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최진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어갔고 그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날이 밝는 대로 의원을 부르거나 아니면 자네의 아비를 불러 이 사단에 대해 물을 것이다. 그때까지 자네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자숙하고 있게. 그는 챈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고 윤씨 부인 또한 재수 없는 것이라 중얼거리며 혀를 차고는 아들의 뒤를 따랐다. 홀로 남겨진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흉터를 감싸 쥐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면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통증을 유발하곤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날 눈 덮인 산속에서 피 흘리던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스한 온기를. 연화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갑고도 시리게 그녀의 흉터를 비추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흉터를 감싸 쥐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면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통증을 유발하곤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날 눈 덮인 산속에서 피 흘리던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스한 온기를. 연화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갑고도 시리게 그녀의 흉터를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사랑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원인 모를 공포가 그를 괴롭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꾹 눌러 참던 그 눈빛,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연모의 정이 뒤섞인 그 복잡한 눈빛이 최진사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책을 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 고양이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안채 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산 쪽으로 향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익숙한 체구, 익숙한 걸음걸이. 그것은 분명 방금 전까지 신방에 갇혀 있으라 명했던 그의 아내 연화였다. 그날 밤 최진사는 사랑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원인 모를 공포가 그를 괴롭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꾹 눌러 참던 그 눈빛,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연모의 정이 뒤섞인 그 복잡한 눈빛이 최진사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책을 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 고양이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안채 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산 쪽으로 향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익숙한 체구, 익숙한 걸음걸이. 그것은 분명 방금 전까지 신방에 갇혀 있으라 명했던 그의 아내 연화였다. 최진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이 야심한 밤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몰래 담을 넘어 산으로 간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대로 그녀가 정말 여우 홀린 요물이거나 밤마다 산짐승과 교접하는 부정한 여인이라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최진사는 호롱불도 켜지 않은 채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연화는 마을 어귀를 지나 험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빨랐다. 숲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최진사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오직 앞서가는 흰 소복 차림의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최진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이 야심한 밤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몰래 담을 넘어 산으로 간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대로 그녀가 정말 여우 홀린 요물이거나 밤마다 산짐승과 교접하는 부정한 여인이라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최진사는 호롱불도 켜지 않은 채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연화는 마을 어귀를 지나 험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빨랐다. 숲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최진사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오직 앞서가는 흰 소복 차림의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연화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아래였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산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초가 무성했다. 최진사는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산신당 앞에 무릎을 꿇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제단 위에 올렸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놀랍게도 생고기 몇 점과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그리고 은희님, 부디 제 서방님을 지켜주시고 이 미천한 몸에 비밀이 드러나 저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서방님과 시어머니께 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연화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아래였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산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초가 무성했다. 최진사는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산신당 앞에 무릎을 꿇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제단 위에 올렸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놀랍게도 생고기 몇 점과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그리고 은희님, 부디 제 서방님을 지켜주시고 이 미천한 몸에 비밀이 드러나 저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서방님과 시어머니께 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최진사는 귀를 의심했다. 저주를 퍼붓거나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안위를 빌고 있다니. 하지만 비밀이 드러나 저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이 대체 무엇이기에 자신과 어머니가 다친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한 최진사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때려던 순간 산신당 뒤편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 두 개가 번뜩이며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산짐승의 눈빛이었다. 연화는 놀라지도 않은 채 그 짐승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진사는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내가 손을 뻗은 그곳에 나타난 것은 꼬리가 하얗게 빛나는 커다란 짐승, 바로 여우였다. 최진사는 귀를 의심했다. 저주를 퍼붓거나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안위를 빌고 있다니. 하지만 비밀이 드러나 저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이 대체 무엇이기에 자신과 어머니가 다친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한 최진사가 무의식적으로 발을 때려던 순간 산신당 뒤편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 두 개가 번뜩이며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산짐승의 눈빛이었다. 연화는 놀라지도 않은 채 그 짐승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진사는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내가 손을 뻗은 그곳에 나타난 것은 꼬리가 하얗게 빛나는 커다란 짐승, 바로 여우였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입을 틀어막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하고도 몽환적이었다. 희뿌연 달빛이 내려앉은 산신당 앞, 하얀 꼬리를 살랑이는 여우와 그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의 아내 연화. 짐승은 경계심이라곤 전혀 없는 태도로 연화가 내민 손등을 혀로 핥고 있었고 연화는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사람이 짐승과, 그것도 요물이라 불리는 여우와 저토록 깊은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최진사의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유모에게서 들었던 사람의 간을 빼먹고 가죽을 뒤집었어 인간 행세를 한다는 구미호의 전설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낼까 두려워 신발을 벗어든 채 그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입을 틀어막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하고도 몽환적이었다. 희뿌연 달빛이 내려앉은 산신당 앞, 하얀 꼬리를 살랑이는 여우와 그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의 아내 연화. 짐승은 경계심이라곤 전혀 없는 태도로 연화가 내민 손등을 혀로 핥고 있었고 연화는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짐승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사람이 짐승과, 그것도 요물이라 불리는 여우와 저토록 깊은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최진사의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유모에게서 들었던 사람의 간을 빼먹고 가죽을 뒤집었어 인간 행세를 한다는 구미호의 전설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낼까 두려워 신발을 벗어든 채 그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방 텐마루에 걸터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아내의 정체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지난 보름간 어머니 윤씨 부인이 며느리를 향해 쏟아냈던 독설과 냉대가 단순히 시어머니의 텃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일까? 저 여인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문의 재앙을 몰고 올 불길한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일까? 최진사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혼례를 치르기 전 집안을 감돌던 살얼음판 같았던 분위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방 툇마루에 걸터 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아내의 정체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지난 보름간 어머니 윤씨 부인이 며느리를 향해 쏟아냈던 독설과 냉대가 단순히 시어머니의 텃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일까? 저 여인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문의 재앙을 몰고 올 불길한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일까? 최진사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혼례를 치르기 전 집안을 감돌던 살얼음판 같았던 분위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보름 전 윤씨 부인은 아들의 혼사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뼈대 있는 양반가인 최진사 댁에 근본도 없는 사냥꾼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윤씨 부인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 그녀가 연화를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가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윤씨 부인은 연화를 처음 대면했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서늘함을 잊지 못했다. 진사야, 그 아이의 눈을 보았느냐? 깊고 맑다고는 하나 그 밑바닥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가질 법한 기이한 광채가 숨어 있다. 살기가 서려 있단 말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아이가 우리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게다.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최진사는 연화의 단아한 자태와 선한 심성을 믿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한 윤씨 부인은 통탄하며 혼례를 허락했었다. 보름 전 윤씨 부인은 아들의 혼사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뼈대 있는 양반가인 최진사 댁에 근본도 없는 사냥꾼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윤씨 부인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 그녀가 연화를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가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윤씨 부인은 연화를 처음 대면했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서늘함을 잊지 못했다. 진사야, 그 아이의 눈을 보았느냐? 깊고 맑다고는 하나 그 밑바닥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가질 법한 기이한 광채가 숨어 있다. 살기가 서려 있단 말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아이가 우리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게다.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최진사는 연화의 단아한 자태와 선한 심성을 믿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한 윤씨 부인은 통탄하며 혼례를 허락했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저주처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혼례식 날 아침부터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마른 벼락이 쳤고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청사초롱의 불이 꺼져버리는 불길한 일이 발생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윤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신행씬, 임을 온 첫날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고된 노동을 시켰다. 네가 천한 신분으로 감히 양반가에 들어왔으니 그에 걸맞은 도리를 다하려면 뼈가 부서져라 이래야 할 것이다. 윤씨 부인의 호령의 연화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도맡아 해야 했으며 밤늦도록 배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저주처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혼례식 날 아침부터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마른 벼락이 쳤고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청사초롱의 불이 꺼져버리는 불길한 일이 발생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윤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신행씬, 임을 온 첫날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고된 노동을 시켰다. 네가 천한 신분으로 감히 양반가에 들어왔으니 그에 걸맞은 도리를 다하려면 뼈가 부서져라 이래야 할 것이다. 윤씨 부인의 호령의 연화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도맡아 해야 했으며 밤늦도록 배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연화는 그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다.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지나친 인내심조차 윤씨 부인의 눈에는 거슬렸다. 저것 보거라.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알아놓을 법도 한데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일을 해내는 꼴이 꼭 여우가 둔갑한 것 같지 않으냐?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한 것. 윤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최진사가 어젯밤 목격했던 그 끔찍한 흉터 때문이었을 테지만 당시 영문을 몰랐던 윤 씨 부인은 그것을 꾀병이나 부리는 요망한 짓거리로 치부하며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연화는 그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다.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지나친 인내심조차 윤 씨 부인의 눈에는 거슬렸다. 저것 보거라.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알아놓을 법도 한데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일을 해내는 꼴이 꼭 여우가 둔갑한 것 같지 않으냐?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한 것. 윤 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최진사가 어젯밤 목격했던 그 끔찍한 흉터 때문이었을 테지만 당시 영문을 몰랐던 윤 씨 부인은 그것을 꾀병이나 부리는 요망한 짓거리로 치부하며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고된 시집살이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화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집안에 원인 모를 변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멀쩡하던 장독대가 한밤중에 와장창 깨져 있는가 하면 아끼던 관상용 잉어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떠올랐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안채 지붕 위에서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아침에는 뒷마당 닭장에 있던 씨암탉 3마리가 목이 뜯겨 피를 빨린 채 죽어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족제비나 투세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닭장의 문이 너무나 정교하게 잠겨 있었고 뜯겨나간 상처가 짐승의 이빨 자국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고된 시집살이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화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집안에 원인 모를 변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멀쩡하던 장독대가 한밤중에 와장창 깨져 있는가 하면 아끼던 관상용 잉어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떠올랐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안채 지붕 위에서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아침에는 뒷마당 닭장에 있던 씨암탉 3마리가 목이 뜯겨 피를 빨린 채 죽어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족제비나 투세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닭장의 문이 너무나 정교하게 잠겨 있었고 뜯겨나간 상처가 짐승의 이빨 자국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했다. 윤 씨 부인은 닭의 사체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네, 인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꼴이 이게 무엇이냐? 내 몸에 붙은 부정한 기운이 내 집안의 생명들을 잡아먹고 있구나. 닭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정령 산짐승이더냐? 아니면 밤새 굶주린 내년의 뱃속에 들어앉은 요물이더냐?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어떤 말도 시어머니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최진사는 그때만 해도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를 말렸었다. 어머니,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산짐승이 내려와 그런 것이겠지요. 사람에게 덮어 씌울 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산신당에서 여우에게 고기를 바치던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 최진사는 더 이상 어제처럼 당당하게 아내를 변호할 자신이 없었다. 윤 씨 부인은 닭의 사체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네, 인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꼴이 이게 무엇이냐? 내 몸에 붙은 부정한 기운이 내 집안의 생명들을 잡아먹고 있구나. 닭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정령 산짐승이더냐? 아니면 밤새 굶주린 내년의 뱃속에 들어앉은 요물이더냐?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어떤 말도 시어머니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최진사는 그때만 해도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를 말렸었다. 어머니,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산짐승이 내려와 그런 것이겠지요. 사람에게 덮어 씌울 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산신당에서 여우에게 고기를 바치던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 최진사는 더 이상 어제처럼 당당하게 아내를 변호할 자신이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최진사는 서둘러 신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연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숲의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최진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연화는 남편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밤새 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척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젖은 버선을 벗어 구석에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최진사는 서둘러 신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연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숲의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최진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연화는 남편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밤새 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척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젖은 버선을 벗어 구석에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기침하셨습니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진사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최진사는 그 이중성에 소름이 끼쳤다. 밤새 잘 잤느냐? 최진사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묻자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서방님 덕분에 푹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태연하게 내뱉는 그 거짓말이 최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왜 나를 속이는가? 여우에게 무엇을 빌었으며 그 흉측한 흉터와 여우는 무슨 관계란 말인가? 서방님, 기침하셨습니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진사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최진사는 그 이중성에 소름이 끼쳤다. 밤새 잘 잤느냐? 최진사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묻자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서방님 덕분에 푹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태연하게 내뱉는 그 거짓말이 최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왜 나를 속이는가? 여우에게 무엇을 빌었으며 그 흉측한 흉터와 여우는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날 아침 밥상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윤씨 부인은 밥상머리에서도 며느리를 향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국만 깨작거렸다. 그때였다. 마당을 쓸던 하인 돌쇠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마님, 진사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돌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진사와 윤씨 부인이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가 보니 며칠 전 태어난 건강했던 송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송아지의 목덜미에는 닭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그날 아침 밥상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윤씨 부인은 밥상머리에서도 며느리를 향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국만 깨작거렸다. 그때였다. 마당을 쓸던 하인 돌쇠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마님, 진사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돌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진사와 윤씨 부인이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가 보니 며칠 전 태어난 건강했던 송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송아지의 목덜미에는 닭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윤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핏발선 눈으로 뒤따라 나온 연화를 노려보았다. 보아라, 내 말이 틀렸느냐? 인연이 들어오고 나서 닭이 죽고 이제는 소까지 죽어나가는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겠느냐? 내 아들이냐? 아니면 나란 말이냐? 윤씨 부인은 광기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고 하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연화를 피했다. 연화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송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최진사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보았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치맛자락 끝에는 아까 방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얀 털 몇 가닥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젯밤 보았던 여우의 털이었다. 윤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핏발선 눈으로 뒤따라 나온 연화를 노려보았다. 보아라, 내 말이 틀렸느냐? 인연이 들어오고 나서 닭이 죽고 이제는 소까지 죽어나가는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겠느냐? 내 아들이냐? 아니면 나란 말이냐? 윤씨 부인은 광기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고 하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연화를 피했다. 연화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송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최진사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보았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치맛자락 끝에는 아까 방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얀 털 몇 가닥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젯밤 보았던 여우의 털이었다. 최진사는 혼란스러움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내를 추궁하여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의 광기 어린 분노로부터 일단 아내를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연화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결단을 내린 듯 싸늘하게 명령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사람을 불러라. 옆마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와야겠다. 이 집에 씌인 요망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무당을 부른다는 말에 연화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진사를 쳐다보았다. 서방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 하지만 최진사는 차마 그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최진사는 혼란스러움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내를 추궁하여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의 광기 어린 분노로부터 일단 아내를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연화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결단을 내린 듯 싸늘하게 명령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사람을 불러라. 옆마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와야겠다. 이 집에 씌인 요망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무당을 부른다는 말에 연화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진사를 쳐다보았다. 서방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 하지만 최진사는 차마 그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하인들은 며느리가 구미호라며 수군거렸고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두거나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막으려 애썼다. 연화는 안채 구석방에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했다. 최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와 산을 올려다보았다. 저 산 어딘가에 그 여우가 있을 것이다. 아내가 밤마다 찾아가 고기를 바치고 절을 올리는 그 여우가 도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는 저런 흉터를 지니게 되었으며 여우와 저토록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하인들은 며느리가 구미호라며 수군거렸고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두거나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막으려 애썼다. 연화는 안채 구석방에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했다. 최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와 산을 올려다보았다. 저 산 어딘가에 그 여우가 있을 것이다. 아내가 밤마다 찾아가 고기를 바치고 절을 올리는 그 여우가 도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는 저런 흉터를 지니게 되었으며 여우와 저토록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 최진사는 문득 10년 전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10년 전이면 그가 18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해였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해 겨울, 그는 강원도 산골을 넘다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그는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하얀 짐승을 발견했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했다. 자신이 그 짐승을 구해주었던가 아니면 그냥 지나쳤던가 기억의 파편들이 제각각 흩어져 맞춰지지 않았다. 최진사는 문득 10년 전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10년 전이면 그가 18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해였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해 겨울, 그는 강원도 산골을 넘다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그는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하얀 짐승을 발견했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했다. 자신이 그 짐승을 구해주었던가 아니면 그냥 지나쳤던가 기억의 파편들이 제각각 흩어져 맞춰지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나왔는지 그녀는 금하루 기둥 뒤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바람소리에 묻힐 듯했다. 최진사가 돌아보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당을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슬하면 그 아이가 다칩니다. 그때 등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나왔는지 그녀는 금하루 기둥 뒤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했다. 최진사가 돌아보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당을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슬하면 그 아이가 다칩니다. 그 아이? 최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아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젯밤 산신당에서 만난 그 여우 새끼를 말하는 것이냐? 최진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보셨군요, 서방님.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제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 최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아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젯밤 산신당에서 만난 그 여우 새끼를 말하는 것이냐? 최진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보셨군요, 서방님.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제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최진사는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끝에서 아내의 가녀린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은인이라니. 짐승이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닭과 소를 죽인 것이 그놈 짓이 아니냐. 그런데도 감싸려 든단 말이냐. 최진사가 소리치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가슴팍을 부여잡았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피를 탐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변고는 그 아이 탓이 아니라 연화가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무당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씨 부인이 부른 무당이 도착한 것이었다. 최진사는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끝에서 아내의 가녀린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은인이라니. 짐승이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닭과 소를 죽인 것이 그놈 짓이 아니냐. 그런데도 감싸려 든단 말이냐. 최진사가 소리치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가슴팍을 부여잡았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피를 탐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변고는 그 아이 탓이 아니라 연화가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무당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씨 부인이 부른 무당이 도착한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의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여우 누린내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무당의 걸걸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연화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최진사의 품에 힘없이 안겼다. 최진사는 품에 안긴 아내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오는 거대한 파국을 예감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집의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여우 누린내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무당의 걸걸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연화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최진사의 품에 힘없이 안겼다. 최진사는 품에 안긴 아내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오는 거대한 파국을 예감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무당의 방울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을 갈랐고 오색천을 휘두르며 작두 위를 맴도는 만신의 춤사위는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격렬하고 기괴했다.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구판 위에는 돼지머리와 시루떡 그리고 붉은 팥이 어지러이 흩뿌려져 있었으나 그 소란스러운 구판의 중심에선 연화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무당이 내뱉는 공수, 신탁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썩 물러가라. 이 댁이 어떤 댁이라고. 감히 내년 같은 요물이 들어와 캄리를 틀었느냐. 썩 나가지 않으면 내 칼날이 내년의 간을 파먹을 것이다. 무당이 복숭아나무 가지를 휘두르며 연화의 머리맡을 내리치듯 위협하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무당의 방울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을 갈랐고 오색천을 휘두르며 작두 위를 맴도는 만신의 춤사위는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격렬하고 기괴했다.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굿판 위에는 돼지머리와 시루떡, 그리고 붉은 팥이 어지러이 흩뿌려져 있었으나 그 소란스러운 굿판의 중심에선 연화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무당이 내뱉는 공수, 신탁,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썩 물러가라. 이 댁이 어떤 댁이라고. 감히 내년 같은 요물이 들어와 캄리를 틀었느냐. 썩 나가지 않으면 내 칼날이 내년의 간을 파먹을 것이다. 무당이 복숭아 나무 가지를 휘두르며 연화의 머리맡을 내리치듯 위협하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최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으나 그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와 아내를 향한 저주 섞인 고함 소리는 문틈을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여우와 내통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안을 망치려 한다는 무당의 말과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켜달라며 빌던 아내의 기도 소리는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저 여인은 요물인가? 아니면 희생양인가? 최진사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책 보따리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때 메고 갔던 괴나리 보찜이었다. 그 보찜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최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으나 그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와 아내를 향한 저주 섞인 고함 소리는 문틈을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여우와 내통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안을 망치려 한다는 무당의 말과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켜달라며 빌던 아내의 기도 소리는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저 여인은 요물인가? 아니면 희생양인가? 최진사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책 보따리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때 메고 갔던 괴나리 보찜이었다. 그 보찜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10년 전 겨울 강원도 산골의 추위는 뼈를 깎는 듯했다. 과거 급제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집을 떠난 어린 최진사였지만 갑작스러운 폭설에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사방은 온통 흰색뿐이라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는 덤불 숲에서 들려오는 가제픈 신음소리를 들었다. 낑, 낑. 짐승의 소리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로웠다.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10년 전 겨울 강원도 산골의 추위는 뼈를 깎는 듯했다. 과거 급제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집을 떠난 어린 최진사였지만 갑작스러운 폭설에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사방은 온통 흰색뿐이라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는 덤불 숲에서 들려오는 가제픈 신음소리를 들었다. 낑, 낑. 짐승의 소리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로웠다.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여우는 어린 최진사를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으나 덫에 걸린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눈빛, 그래, 그 눈빛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은 그 눈동자가 최진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려워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덫을 벌렸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어 여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덫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푸른색 비단 댕기를 풀어 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어서 가거라. 사냥꾼이 오기 전에 멀리 도망가거라. 풀려난 여우는 절뚝거리며 몇 발자국 가더니 멈춰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마치 그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뒤를 돌아보던 여우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여우는 어린 최진사를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으나 덫에 걸린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눈빛, 그래, 그 눈빛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은 그 눈동자가 최진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려워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덫을 벌렸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어 여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덫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푸른색 비단 댕기를 풀어 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어서 가거라. 사냥꾼이 오기 전에 멀리 도망가거라. 풀려난 여우는 절뚝거리며 몇 발자국 가더니 멈춰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마치 그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뒤를 돌아보던 여우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기적처럼 그 직후 눈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며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보였고 최진사는 무사히 한양에 당도하여 장원 급제까지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여우가 도운 덕분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은 흐릿해져 갔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여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무당이 여우 냄새가 난다며 날뛰는 이 상황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닐 터였다. 최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아내가 갇혀있다시피 했던 안채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굿에 정신이 팔려 최진사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기적처럼 그 직후 눈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며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보였고 최진사는 무사히 한양에 당도하여 장원 급제까지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여우가 도운 덕분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은 흐릿해져 갔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여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무당이 여우 냄새가 난다며 날뛰는 이 상황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닐 터였다. 최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을 가로질러 아내가 갇혀있다시피 했던 안채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굿에 정신이 팔려 최진사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의 방은 냉기로 가득했다. 주인 잃은 방 안에는 그녀의 탐은 향기만이 남아있었는데 최진사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반다지,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낡은 반채꼬리함, 그녀와 여우, 그리고 자신을 연결할 고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목함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랜 푸른색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그가 여우의 다리를 묶어주었던 바로 그 비단댕기였다. 피와 진물이 말라붙어 거무튀튀해졌지만 끝자락에 수놓인 최씨 가문의 문양은 선명했다. 아내의 방은 냉기로 가득했다. 주인 잃은 방 안에는 그녀의 탐은 향기만이 남아있었는데 최진사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반다지,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낡은 반채꼬리함, 그녀와 여우, 그리고 자신을 연결할 고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목함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랜 푸른색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그가 여우의 다리를 묶어주었던 바로 그 비단댕기였다. 피와 진물이 말라붙어 거무튀튀해졌지만 끝자락에 수놓인 최씨 가문의 문양은 선명했다. 이럴 수가.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가 간직하고 있던 이 댕기. 그렇다면 아내는 그 여우란 말인가? 사람이 둔갑한 것인가? 아니면 그 여우와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인가? 그때 마당에서 무당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왔다. 저기 요물이 숨어있다. 최진사가 급히 댕기를 품에 넣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니 무당이 작두 위에서 내려와 안채 지붕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지붕 위 기와 틈 사이로 하얀 털 뭉치가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어젯밤 산신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흰 여우였다. 이럴 수가.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가 간직하고 있던 이 댕기. 그렇다면 아내는 그 여우란 말인가?
사람이 둔갑한 것인가? 아니면 그 여우와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인가? 그때 마당에서 무당에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나왔다. 저기 요물이 숨어 있다. 최진사가 급히 댕기를 품에 넣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니 무당이 작두 위에서 내려와 안채 지붕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지붕 위 기와 틈 사이로 하얀 털 뭉치가 보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어젯밤 산신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흰 여우였다. 윤씨 부인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가죽을 벗겨라! 저놈이 내 며느리에게 붙어 집안을 망치는 원흉이다. 하인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우르르 지붕 쪽으로 달려갔다. 구판에 앉아있던 연화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거라, 이 요망한 것.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짐승편을 드느냐. 윤씨 부인이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윤씨 부인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가죽을 벗겨라! 저놈이 내 며느리에게 붙어 집안을 망치는 원흉이다. 하인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우르르 지붕 쪽으로 달려갔다. 구판에 앉아있던 연화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거라, 이 요망한 것.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짐승편을 드느냐. 윤씨 부인이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무릎으로 기어가며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죽이시려거든 저를 죽이세요.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구판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최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모두 멈추거라. 그의 우렁찬 호통에 하인들이 멈칫했다. 최진사는 쓰러진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굿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너희들도 다 물러가라. 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무릎으로 기어가며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죽이시려거든 저를 죽이세요.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처절한 외침에 구판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최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모두 멈추거라. 그의 우렁찬 호통에 하인들이 멈칫했다. 최진사는 쓰러진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굿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너희들도 다 물러가라. 진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것이 요물을 감싸고 도는데. 윤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으나 최진사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다. 그는 품에서 푸른색 댕기를 꺼내어 어머니와 아내 앞에 내보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10년 전 과거 길에 덫에 걸린 여우를 구해줄 때 묶어주었던 제 댕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사람의 반제꼬리함에 들어있었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댕기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화는 그 댕기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진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것이 요물을 감싸고 도는데. 윤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으나 최진사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다. 그는 품에서 푸른색 댕기를 꺼내어 어머니와 아내 앞에 내보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10년 전 과거 길에 덫에 걸린 여우를 구해줄 때 묶어주었던 제 댕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사람의 반제꼬리함에 들어있었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댕기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화는 그 댕기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최진사는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부인, 이제는 말해주시오. 자네가 여우요?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것이요? 10년 전 내가 살려준 그 여우가 자네란 말이오? 연화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소녀는 사람이 맞습니다. 허나 저 여우는 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최진사는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부인, 이제는 말해주시오. 자네가 여우요?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것이요? 10년 전 내가 살려준 그 여우가 자네란 말이오? 연화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소녀는 사람이 맞습니다. 허나 저 여우는 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소녀는 산속에서 숯을 굽던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치던 날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먹을 것이 떨어진 저는 약초라도 캐보려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굶주린 늑대 무리를 만났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과거의 기억으로 떨리고 있었다. 도망치다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잃어가던 제 앞에 늑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하얀 어미 여우가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10년 전 소녀는 산속에서 숯을 굽던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치던 날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먹을 것이 떨어진 저는 약초라도 캐보려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굶주린 늑대 무리를 만났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과거의 기억으로 떨리고 있었다. 도망치다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잃어가던 제 앞에 늑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하얀 어미 여우가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 어미 여우는 자신보다 훨씬 큰 늑대들과 맞서 싸우며 어린 연화를 지켰다. 하지만 수적 열쇠에 몰린 어미 여우는 늑대들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끝까지 연화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늑대들은 물러갔으나 어미 여우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때 바위 틈에 숨어있던 새끼 여우 한 마리가 기어나와 어미의 피 묻은 털을 핥으며 울부짖었다. 그 새끼 여우가 바로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저 흰 여우였고 연화가 늑대의 발톱에 찢겨 생긴 상처가 바로 등 뒤에 그 흉터였다. 연화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 어미 여우는 자신보다 훨씬 큰 늑대들과 맞서 싸우며 어린 연화를 지켰다. 하지만 수적 열쇠에 몰린 어미 여우는 늑대들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끝까지 연화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늑대들은 물러갔으나 어미 여우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때 바위 틈에 숨어있던 새끼 여우 한 마리가 기어나와 어미의 피 묻은 털을 핥으며 울부짖었다. 그 새끼 여우가 바로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저 흰 여우였고 연화가 늑대의 발톱에 찢겨 생긴 상처가 바로 등 뒤에 그 흉터였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한 도련님이 나타나 덫에 걸려 다친 새끼 여우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도련님은 자신의 댕기를 풀어 새끼 여우를 치료해 주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방님이셨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최진사를 올려다 보았다. 저는 어미 잃은 그 새끼 여우를 몰래 거두어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가죽을 벗겨 팔까 두려워 산신당 뒤편 굴에 숨겨두고 제 밥을 덜어 먹이며 키웠지요. 그 아이는 짐승이지만 저를 어미처럼 누이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게 되자 그 아이가 저를 따라 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눈보라 속에서 한 도련님이 나타나 덫에 걸려 다친 새끼 여우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도련님은 자신의 댕기를 풀어 새끼 여우를 치료해 주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방님이셨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최진사를 올려다 보았다. 저는 어미 잃은 그 새끼 여우를 몰래 거두어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가죽을 벗겨 팔까 두려워 산신당 뒤편 굴에 숨겨두고 제 밥을 덜어 먹이며 키웠지요. 그 아이는 짐승이지만 저를 어미처럼 누이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게 되자 그 아이가 저를 따라 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최진사는 멍하니 아내의 말을 들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닷새 밤의 침묵, 등 뒤의 흉터, 산신당에서의 기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애틋한 눈빛까지.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윤 씨 부인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닭과 소를 죽인 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네가 키운 그 여우놈이 야성을 못 이겨 저지른 짓이 아니냐? 윤 씨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연화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최진사는 멍하니 아내의 말을 들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닷새 밤의 침묵, 등 뒤의 흉터, 산신당에서의 기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애틋한 눈빛까지.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윤 씨 부인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닭과 소를 죽인 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네가 키운 그 여우놈이 야성을 못 이겨 저지른 짓이 아니냐? 윤 씨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연화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절대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아이는 이 집안을 노리는 진짜 요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요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진사가 되물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절대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아이는 이 집안을 노리는 진짜 요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요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진사가 되물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캬악 하는 기괴한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곳에는 흰 여우가 아니었다. 검은 털이 숭숭 빠지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고양이도 쿠도 아닌 기이한 짐승 한 마리가 지붕 용마루에 앉아 번뜩이는 노란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입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흰 여우는 그 검은 짐승과 대치하며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연화가 소리쳤다. 저것입니다. 저것이 밤마다 이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고 가축을 해친 악귀입니다. 흰둥이는 저것을 막으려다 다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캬악 하는 기괴한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곳에는 흰 여우가 아니었다. 검은 털이 숭숭 빠지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고양이도 쿠도 아닌 기이한 짐승 한 마리가 지붕 용마루에 앉아 번뜩이는 노란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입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흰 여우는 그 검은 짐승과 대치하며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연화가 소리쳤다. 저것입니다. 저것이 밤마다 이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고 가축을 해친 악귀입니다. 흰둥이는 저것을 막으려다 다친 것입니다. 최진사는 전율했다. 며느리에게 덮어 씌워졌던 누명, 흉측한 상처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짜 적의 등장.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짐승은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지붕을 타고 내려와 윤 씨 부인이 앉아있는 대청마루 쪽으로 몸을 날렸다. 어머니,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때 흰 그림자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검은 짐승을 들이받았다. 흰 여우였다. 두 마리의 짐승이 마당 한복판에서 뒤엉켜 구르기 시작했고 붉은 피와 흰 털이 허공에 흩날렸다. 최진사는 전율했다. 며느리에게 덮어 씌워졌던 누명, 흉측한 상처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짜 적의 등장.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짐승은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지붕을 타고 내려와 윤 씨 부인이 앉아있는 대청마루 쪽으로 몸을 날렸다. 어머니,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때 흰 그림자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검은 짐승을 들이받았다. 흰 여우였다. 두 마리의 짐승이 마당 한복판에서 뒤엉켜 구르기 시작했고 붉은 피와 흰 털이 허공에 흩날렸다. 마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으로 변했다. 짐승들의 괴성과 살이 찢기는 소리가 구판의 징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검은 짐승은 그 크기가 송아지만 했고 눈에서는 시퍼런 인광을 뿜어내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다. 그에 맞서는 흰 여우는 덩치는 작았으나 그 몸놀림이 바람처럼 빨랐다. 캬악! 검은 짐승이 윤 씨 부인을 향해 날아들던 찰나 흰 여우가 공중으로 솟구쳐 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두 짐승이 뒤엉켜 마당의 흙바닥을 구를 때마다 붉은 선혈이 튀어 윤 씨 부인의 하얀 버선코를 적셨다. 윤 씨 부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귀와 그것을 막아선 하얀 생명체의 사투를 지켜볼 뿐이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으로 변했다. 짐승들의 괴성과 살이 찢기는 소리가 구판의 징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검은 짐승은 그 크기가 송아지만 했고 눈에서는 시퍼런 인광을 뿜어내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다. 그에 맞서는 흰 여우는 덩치는 작았으나 그 몸놀림이 바람처럼 빨랐다. 캬악! 검은 짐승이 윤씨 부인을 향해 날아들던 찰나 흰 여우가 공중으로 솟구쳐 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두 짐승이 뒤엉켜 마당의 흙바닥을 구를 때마다 붉은 선혈이 튀어 윤씨 부인의 하얀 버선 코를 적셨다. 윤씨 부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귀와 그것을 막아선 하얀 생명체의 사투를 지켜볼 뿐이었다. 최진사는 낫을 들고 달려들려 했으나 짐승들의 싸움은 인간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었다. 검은 짐승은 꼬리로 흰 여우를 후려쳐 기둥에 처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여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쓰러졌다. 흰둥아, 연화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맨몸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쓰러진 여우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으며 등을 돌려 검은 짐승을 막아섰다. 죽음을 불사한 그 모습은 가녀린 여인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와도 같았다. 검은 짐승이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며 연화의 등을 향해 발톱을 치켜들었다. 최진사는 낫을 들고 달려들려 했으나 짐승들의 싸움은 인간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었다. 검은 짐승은 꼬리로 흰 여우를 후려쳐 기둥에 처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여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쓰러졌다. 흰둥아, 연화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맨몸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쓰러진 여우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으며 등을 돌려 검은 짐승을 막아섰다. 죽음을 불사한 그 모습은 가녀린 여인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와도 같았다. 검은 짐승이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며 연화의 등을 향해 발톱을 치켜들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최진사가 있는 힘을 다해 들고 있던 낫을 던졌다. 낫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검은 짐승의 옆구리에 깊이 박혔다. 크아앙! 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틀거리는 사이 쓰러져 있던 흰 여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튀어올랐다. 여우는 검은 짐승의 숨통을 정확히 노려 깊게 물어뜯었다. 검은 연기 같은 피가 솟구치며 놈은 괴상한 단말마와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다. 잠시 경련하던 검은 짐승의 몸체는 이내 바스라지듯 흩어지더니 썩은 지푸라기와 검은 털 뭉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오래된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사악한 요괴, 바로 묘기 모진 죽음을 당한 고양이의 원혼이었던 것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최진사가 있는 힘을 다해 들고 있던 낫을 던졌다. 낫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검은 짐승의 옆구리에 깊이 박혔다. 크아앙! 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틀거리는 사이 쓰러져 있던 흰 여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튀어올랐다. 여우는 검은 짐승의 숨통을 정확히 노려 깊게 물어뜯었다. 검은 연기 같은 피가 솟구치며 놈은 괴상한 단말마와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다. 잠시 경련하던 검은 짐승의 몸체는 이내 바스라지듯 흩어지더니 썩은 지푸라기와 검은 털 뭉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오래된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사악한 요괴, 바로 묘기 모진 죽음을 당한 고양이의 원혼이었던 것이다. 정적이 찾아온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흰 여우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소매는 여우가 흘린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다. 최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부인,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여우의 상처를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지혈하며 울부짖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나 때문에. 여우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화의 손등을 핥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따뜻했다. 정적이 찾아온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흰 여우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소매는 여우가 흘린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다. 최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부인,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여우의 상처를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지혈하며 울부짖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나 때문에. 여우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화의 손등을 핥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따뜻했다. 윤씨 부인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요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그 여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며느리가 피 묻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은 홀린 듯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연화에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등 흉터에 머물렀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옷이 흐트러져 그 끔찍한 흉터가 대낮의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윤 씨 부인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요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그 여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며느리가 피 묻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은 홀린 듯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연화에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등 흉터에 머물렀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옷이 흐트러져 그 끔찍한 흉터가 대낮의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저 흉터. 윤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두운 신방에서 얼핏 보았을 때는 그저 흉측하고 불길한 낙인으로만 보였으나 지금 피 묻은 여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등 뒤에 새겨진 그 상처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10년 전 늑대의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이자 어린 소녀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렀던 처절한 희생의 증거였다. 붉고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흉살은 마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흉터. 윤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두운 신방에서 얼핏 보았을 때는 그저 흉측하고 불길한 낙인으로만 보였으나 지금 피 묻은 여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등 뒤에 새겨진 그 상처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10년 전 늑대의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이자 어린 소녀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렀던 처절한 희생의 증거였다. 붉고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흉살은 마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십시오, 어머니. 이 흉터는 저주가 아닙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제 목숨과도 같은 이 여우를 구하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우와 이 사람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우리 집안을 갉아먹던 진짜 악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최진사의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굿을 주관하던 무당조차 고개를 숙였다. 무당은 아이고, 내 신기가 흐려져 진짜 신령스러운 동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며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최진사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십시오, 어머니. 이 흉터는 저주가 아닙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제 목숨과도 같은 이 여우를 구하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우와 이 사람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우리 집안을 갉아먹던 진짜 악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최진사의 말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굿을 주관하던 무당조차 고개를 숙였다. 무당은 아이고, 내 신기가 흐려져 진짜 신령스러운 동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며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연화는 여우를 품에 안은 채 윤 씨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그 애절한 호소에 윤 씨 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흔들렸다. 천하다 무시했고 요물이라 핍박했던 며느리였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양반의 체면도 무당의 부적도 아닌 바로 이 며느리와 짐승의 붉은 피였다. 연화는 여우를 품에 안은 채 윤 씨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그 애절한 호소에 윤 씨 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흔들렸다. 천하다 무시했고 요물이라 핍박했던 며느리였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양반의 체면도 무당의 부적도 아닌 바로 이 며느리와 짐승의 붉은 피였다. 윤 씨 부인은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여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거칠고 피 묻은 털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기이한 전율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돌쇠야, 뭣들 하느냐. 당장 읍내로 가서 가장 용한 의원을 모셔오너라.
짐승을 보는 의원이 없다면 사람 보는 의원이라도 멱살을 잡고 끌고 오너라. 당장 윤 씨 부인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윤 씨 부인은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여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거칠고 피 묻은 털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기이한 전율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돌쇠야, 뭣들 하느냐? 당장 읍내로 가서 가장 용한 의원을 모셔오너라. 짐승을 보는 의원이 없다면 사람 보는 의원이라도 멱살을 잡고 끌고 오너라. 당장 윤 씨 부인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최진사가 재빨리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연화의 소매에서는 여전히 여우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꽃잎처럼 번져나갔다. 최진사는 아내를 안은 채 안채로 향했다. 이제 되었소. 부인.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오. 내가 지킬 것이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최진사가 재빨리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연화의 소매에서는 여전히 여우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꽃잎처럼 번져나갔다. 최진사는 아내를 안은 채 안채로 향했다. 이제 되었소. 부인.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오. 내가 지킬 것이오. 그날 밤 최의 진사댁 사랑방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의원이 도착해 여우의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랐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으나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였다. 연화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여우 곁을 지켰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양반과 마님이 직접 쌀을 씻고 닭을 고아 미음을 끓이기 시작한 것이다. 며느리와 그 며느리가 아끼는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였다. 그날 밤 최의 진사댁 사랑방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의원이 도착해 여우의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랐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으나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였다. 연화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여우 곁을 지켰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양반과 마님이 직접 쌀을 씻고 닭을 고아 미음을 끓이기 시작한 것이다. 며느리와 그 며느리가 아끼는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였다. 새벽녘 여우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자 연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최진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따뜻한 미음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으나 여전히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먹거라. 너도 먹고 저 짐승, 아니 저 아이에게도 좀 먹이거라. 윤 씨 부인이 툭 던지듯 말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연화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새벽녘 여우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자 연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최진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따뜻한 미음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으나 여전히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먹거라. 너도 먹고 저 짐승, 아니 저 아이에게도 좀 먹이거라. 윤 씨 부인이 툭 던지듯 말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연화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윤 씨 부인이 멈칫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 씨 부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목숨값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방을 나서려던 윤 씨 부인의 발걸음이 문지방 앞에서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드러난 붕대로 감긴 여우의 앞발에 고정되었다. 붕대 사이로 삐져나온 흰 털과 그 발의 생김새. 윤 씨 부인이 멈칫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 씨 부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목숨값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방을 나서려던 윤 씨 부인의 발걸음이 문지방 앞에서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드러난 붕대로 감긴 여우의 앞발에 고정되었다. 붕대 사이로 삐져나온 흰 털과
그 발의 생김새. 순간 윤 씨 부인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기억이 스쳤다. 10년 전 그녀가 친정 나들이를 갔다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 그때 횃불을 들고 나타나 호랑이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러다 호랑이 발톱에 등을 크게 다쳤던 한 소녀가 있었다. 경황이 없어 이름도 묻지 못하고 헤어졌던 그 소녀. 그리고 그 소녀 곁을 맴돌던 하얀 강아지 같았던 짐승. 윤 씨 부인은 숨을 들이켰다. 설마 그녀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억 속 소녀의 등 뒤에 생겼을 상처와 며느리의 등 뒤에 있는 흉터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순간 윤 씨 부인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기억이 스쳤다. 10년 전 그녀가 친정 나들이를 갔다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 그때 횃불을 들고 나타나 호랑이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러다 호랑이 발톱에 등을 크게 다쳤던 한 소녀가 있었다. 경황이 없어 이름도 묻지 못하고 헤어졌던 그 소녀. 그리고 그 소녀 곁을 맴돌던 하얀 강아지 같았던 짐승. 윤 씨 부인은 숨을 들이켰다. 설마 그녀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억 속 소녀의 등 뒤에 생겼을 상처와 며느리의 등 뒤에 있는 흉터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윤 씨 부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독대로 향했다. 밤하늘에 다른 구름을 벗어나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제 생명의 은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윤 씨 부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독대로 향했다. 밤하늘에 다른 구름을 벗어나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제 생명의 은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지난밤 마당을 뒤덮었던 핏비린내와 요기여치는 밤새 내린 이슬에 씻겨 내려갔고,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상서로운 까치들이 날아와 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것은 불길함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뒤늦게 밝혀진 진실 앞에서 느껴지는 숙연함과 먹먹함 때문이었다. 안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간간이 낮은 말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지난밤 마당을 뒤덮었던 핏비린내와 요기여치는 밤새 내린 이슬에 씻겨 내려갔고,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상서로운 까치들이 날아와 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것은 불길함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뒤늦게 밝혀진 진실 앞에서 느껴지는 숙연함과 먹먹함 때문이었다. 안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간간이 낮은 말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윤 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초췌한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약탕기에서 풍겨나오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연화는 밤새 여우의 곁을 지키느라 벽에 기대어 쪽잠이 들어 있었다.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뜬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무난 인사가 늦어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붉게 부어 있었다. 윤 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초췌한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약탕기에서 풍겨나오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연화는 밤새 여우의 곁을 지키느라 벽에 기대어 쪽잠이 들어 있었다.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뜬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무난 인사가 늦어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붉게 부어 있었다. 윤 씨 부인은 대답 대신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흰 여우를 바라보았다. 붕대를 칭칭 감은 여우는 가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부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며느리 앞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저고리 소매를, 그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소매를 가만히 쥐었다. 아가, 윤씨 부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가라는 다정한 호칭이 흘러나왔다.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동안의 도끼와 경멸 대신 깊은 회한과 물기 어린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윤씨 부인은 대답 대신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흰 여우를 바라보았다. 붕대를 칭칭 감은 여우는 가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부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며느리 앞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저고리 소매를, 그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소매를 가만히 쥐었다. 아가, 윤씨 부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가라는 다정한 호칭이 흘러나왔다.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동안의 도끼와 경멸 대신 깊은 회한과 물기 어린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내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다. 10년 전 그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혹시 너는 횃불을 들고 칠흑 같은 산길을 달린 적이 있었느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 어머니, 기억합니다. 늑대들에게서 이 아이를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산 아래 고갯길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무서웠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횃불을 만들어 달려갔더랬지요. 내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다. 10년 전 그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혹시 너는 횃불을 들고 칠흑 같은 산길을 달린 적이 있었느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 어머니, 기억합니다. 늑대들에게서 이 아이를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산 아래 고갯길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무서웠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횃불을 만들어 달려갔더랬지요. 윤씨 부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랬더냐. 그때 네 등 뒤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와중에도 너는 호랑이 앞을 막아서며 횃불을 휘둘렀고 내 곁에 있던 그 강아지 같은 짐승이 앙칼지게 짖어대며 호랑이의 시선을 돌렸지. 덕분에 가마 안에 갇혀있던 여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너는 정녕 몰랐단 말이냐? 윤씨 부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랬더냐. 그때 네 등 뒤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와중에도 너는 호랑이 앞을 막아서며 횃불을 휘둘렀고 내 곁에 있던 그 강아지 같은 짐승이 앙칼지게 짖어대며 호랑이의 시선을 돌렸지. 덕분에 가마 안에 갇혀있던 여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너는 정녕 몰랐단 말이냐?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당시 눈보라가 너무 심해 가마 안에 계신 분의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도망치신 것만 확인하고 저 또한 통증이 심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에.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와락 부여잡고 오열을 토해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때 그 가마 안에 있던 여인이 바로 나였다. 이 시엠이란 말이다.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당시 눈보라가 너무 심해 가마 안에 계신 분의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도망치신 것만 확인하고 저 또한 통증이 심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에.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와락 부여잡고 오열을 토해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때 그 가마 안에 있던 여인이 바로 나였다. 이 시엠이란 말이다. 방 안은 순식간에 윤씨 부인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최진사 역시 입술을 깨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들은 여우를 살리고 며느리는 그 여우와 함께 시어머니를 살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들이 한 가족으로 만났건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모진 구박과 오해 속에 죽일 듯이 미워했으니 하늘이 내린 시험이라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절묘했다. 윤 씨 부인은 연화의 등을 감싸 안으며 뼈저린 참회의 말을 쏟아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윤 씨 부인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최진사 역시 입술을 깨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들은 여우를 살리고 며느리는 그 여우와 함께 시어머니를 살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들이 한 가족으로 만났건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모진 구박과 오해 속에 죽일 듯이 미워했으니 하늘이 내린 시험이라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절묘했다. 윤 씨 부인은 연화의 등을 감싸 안으며 뼈저린 참회의 말을 쏟아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천한 출신이라 가난한 집 딸이라 멸시하며 너를 구박했는데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내 목숨을 구해준 그 귀한 등에 난 상처를 보고 흉측하다 손가락질을 했다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쳐라. 내 뺨을 치고 욕을 해다오. 제발 부탁이다. 윤 씨 부인은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려놓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무사하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천한 출신이라 가난한 집 딸이라 멸시하며 너를 구박했는데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내 목숨을 구해준 그 귀한 등에 난 상처를 보고 흉측하다 손가락질을 했다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쳐라. 내 뺨을 치고 욕을 해다오. 제발 부탁이다. 윤 씨 부인은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려놓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무사하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화의 맑은 눈망울에는 원망의 빛이 단 한 조각도 없었다. 그 순백의 마음씨에 윤 씨 부인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잠들어 있던 여우가 부스스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여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윤 씨 부인에게 다가가더니 젖은 코로 그녀의 손등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이제 알았으면 되었다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윤 씨 부인은 여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짐승인 너보다 못한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연화의 맑은 눈망울에는 원망의 빛이 단 한 조각도 없었다. 그 순백의 마음씨에 윤 씨 부인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잠들어 있던 여우가 부스스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여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윤 씨 부인에게 다가가더니 젖은 코로 그녀의 손등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이제 알았으면 되었다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윤 씨 부인은 여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짐승인 너보다 못한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었다. 윤 씨 부인은 좋은 약재와 비단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며느리의 방으로 보냈고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의 흉터에 대해 수군거리려 하면 불호령을 내렸다. 그 흉터가 어떤 흉터인지 아느냐?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생긴 영광의 훈장이다. 그 깊은 효심과 용기를 너희 같은 범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부인의 젖을 퍼런 일갈에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쏙 들어갔고 대신 효부 셔후 연화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었다. 윤 씨 부인은 좋은 약재와 비단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며느리의 방으로 보냈고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의 흉터에 대해 수군거리려 하면 불호령을 내렸다. 그 흉터가 어떤 흉터인지 아느냐?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생긴 영광의 훈장이다. 그 깊은 효심과 용기를 너희 같은 범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부인의 젖을 퍼런 일갈에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쏙 들어갔고 대신 효부 셔후 연화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흰여우, 백동박통이라 이름 붙여진 그 아이는 최진사 댁의 식구가 되었다. 녀석은 낮에는 양지 바른 갯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밤이 되면 집 주변을 순찰하며 잡기를 쫓았다. 신기하게도 백동이가 자리를 잡은 후로는 집안의 파리가 끓지 않았고
시들어가던 화초들이 다시 생생하게 피어났으며 하인들이 앓던 잔병치레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신수셴속가 산다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흰 여우, 백동 박통이라 이름 붙여진 그 아이는 최진사 댁의 식구가 되었다. 녀석은 낮에는 양지 바른 갯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밤이 되면 집 주변을 순찰하며 잡기를 쫓았다. 신기하게도 백동이가 자리를 잡은 후로는 집안의 파리가 끓지 않았고 시들어가던 화초들이 다시 생생하게 피어났으며 하인들이 앓던 잔병치레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신수셴속가 산다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최진사는 틈틈이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녀의 총명함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빨라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부부는 달 밝은 밤이면 정자에 앉아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며 깊은 정을 나누었다. 연화의 등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최진사에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내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요. 나는 당신의 고운 얼굴보다 이 거친 흉터를 더 사랑하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최진사는 틈틈이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녀의 총명함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빨라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부부는 달 밝은 밤이면 정자에 앉아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며 깊은 정을 나누었다. 연화의 등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최진사에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내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요. 나는 당신의 고운 얼굴보다 이 거친 흉터를 더 사랑하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최진사 댁 안채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백동이는 산실 밖을 지키며 밤새도록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가 자라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자 백동이는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보모가 되어주었다. 아이가 흙장난을 치다 넘어지려 하면 푹신한 꼬리로 받쳐주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낮은 울음소리로 경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우가 키운 아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로부터 3년 후 최진사 댁 안채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백동이는 산실 밖을 지키며 밤새도록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가 자라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자 백동이는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보모가 되어주었다. 아이가 흙장난을 치다 넘어지려 하면 푹신한 꼬리로 받쳐주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낮은 울음소리로 경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우가 키운 아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더 지났다. 백동이는 이제 늙어 털의 윤기가 예전만 못하고 움직임도 둔해졌지만 최진사 댁 식구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백동이는 연화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연화와 윤씨 부인 그리고 최진사는 양지 바른 뒷산 언덕 10년 전 그 산신당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백동이를 묻어주었다. 그 무덤가에는 이듬해 봄 아무도 심지 않은 하얀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백동이의 하얀 꼬리가 살랑이는 것 같았다. 최진사는 훗날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연화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번창시켰다. 윤씨 부인은 늦은 나이까지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다가 임종을 앞두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요. 가장 후회되는 일은 겉모습만 보고 너를 판단했던 것이다. 부디 너희는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향기를 보거라. 최진사 댁 대문 앞에는 훗날 비석이 하나 세워졌다. 비석에는 여우와 여인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했으나 짐승은 받은 은혜를 목숨으로 갚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귀천을 나누니 부끄럽도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단 옷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등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의 있음을 후세는 잊지 말라. 밤이 깊어 마을에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은 가끔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하얀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그림자는 집안을 한 바퀴 휘돌아보고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사랑채 쪽을 향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곤 했다고 전해진다. 미물과 인간이 얽혀 빚어낸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화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의 따스한 등불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